이제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강연은 디자인 미술 분야 학습 윤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의 서경대학교 디자인학부 김지인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The first lecture will be given by Professor Jin Kim from the Division of Design at Seogyung University on the topic The Present and Future of Learning Ethics in Design and Art. 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인입니다. 저는 오늘 디자인과 예술 분야 학습윤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저희 서경대학교 디자인연구소에서는 2019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디자인과 예술 분야의 학습윤리 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6년간의 연구를 종합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디자인 예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표절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로서 작가로서 활동하기 이전에 대학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윤리 교육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따라야 할 연구윤리가 있듯 디자인 및 예술대학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학습윤리가 있고 또 이를 잘 교육받은 상태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책무이며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윤리 교육 자료는 인문, 공학, 이공계열 학문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디자인과 예술 전공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예술 전공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디자인과 예술 전공생을 위한 학습윤리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전 가장 중요한 기본 프레임으로 설정한 것은 감시와 징계의 징벌적인 방향이 아닌 예방과 교육에 중점을 둔 방향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리적인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22년 3년은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22년 후반은 예술, 그중에서도 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먼저 디자인 분야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예방적 교육의 방향성과 함께 디자인 분야의 학습윤리 교육을 틀을 잡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학습윤리 교육과 전공의 실습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실습 수업 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디자인 대학의 대부분의 수업은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키 거스틴과 바바라 브레이의 보편적 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디자인 전공 수업의 프로세스에서 적절한 학습윤리 교육이 행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은 교육의 수혜자가 학생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목적 자체가 실습 수업 중에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디자인 대학의 교수와 학생 모두가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들 두 집단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교육자를 통해서 학습윤리 교육이 확산될 때 더욱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한 학기에 한 100명 가까운 학생들을 접하고 가르치는데 만약 저희가 10분의 교수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그리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면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실습 수업 중에 학습윤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의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학습윤리 교육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어떠한 학습 부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였고 나아가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수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디자인 분야에서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자료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뒤에 이를 실제적으로 수업에 적용을 해보고 후속 인터뷰를 통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든 연구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룰 수는 없기에 주요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다루려 합니다. 현황 조사는 119명의 디자인 대학 교수와 298명의 디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습윤리 교육 시행 여부 관련 90% 가까운 교수가 학습윤리 교육을 시행한 바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약 75%의 교수가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낮은 교육 시행과 높은 부정행위 발생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75% 가까운 교수들은 이에 대해 지적하고 고칠 것을 권유했지만 이것이 부정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하지 않고 수정만을 요구한 교수가 14% 이상,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기말 평가에 감점만을 하는 교수가 5.8%였습니다. 이것은 즉 20% 가까운 교수는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이에 대해 명확히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6% 이상의 학생이 학습윤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여 앞의 결과와 일치하는 낮은 교육 시행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클래스에서 부정행위를 목격했다고 답변한 학생이 68%에 달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당사자에게 이를 지적한 학생은 11%, 담당 교수에게 이 사실을 알린 학생은 10%에 해당했지만 74%에 가까운 학생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왜 교수들은 부정행위를 목격하고도 명확하게 이에 대해 안내하고 지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학생들은 본인이 목격한 부정행위를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까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0명의 디자인 전공 교수, 9명의 디자인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디자인 전공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중심 현상은 학습 부정행위 판별과 방지의 어려움에 있으며 인과적 조건으로는 학습 부정행위 기준의 부재가 작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중심 현상의 인과적 요건으로 작용하는 조건 중 교수자 자체도 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할 기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학생을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교수는 학생들이 부정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는 것을 밀고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으며 부정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를 꺼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디자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중심 현상인 빈번한 학습 부정행위의 인과적 조건으로 학습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의 어려움, 그리고 부정행위를 통한 실질적인 이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맥락적 조건으로는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경험, 확신의 부족, 그리고 소인원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전공의 특성상 부정행위를 지적하고 제보하는 것이 동기들과의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부정행위에 대한 교수들의 교육이 부족한 점이 학생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확신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교수의 내적 갈등으로 인한 애매한 대처가 학생들에게 부정행위에 대해 제보를 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부정행위자를 목격을 해도 그냥 묵과하고 지나간다는 대답에 대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습윤리와 학습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하게 안내할 수 있는 교육 가이드라인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에 의해서
학습윤리 교육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운용될 수 있어야 개개인의 내면적인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디자인 전공의 교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습윤리 교육 가이드북을 집필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기 초 그리고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학습윤리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을 학생에게 공지하고 설명하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초반에는 학습윤리와 지켜야 할 규칙, 학습 부정행위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교수 스스로 학습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주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학생들이 활용하는 자료로는 학생들의 초점을 맞추어 제작된 학습윤리 가이드북, 체크리스트, 디자인 프로세스를 기록하는 양식을 만들어 수업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전제가 되며 앞에서 본 교수의 체크리스트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배포, 활용했는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크리스트 내용을 보면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 활용한 다양한 자료조사 및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디자인 과정에서 타인의 작품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트레이싱하거나 이미지를 활용하지는 않았는지, 제작 과정에서 외부의 과제물을 의뢰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체크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표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 노트는 학생들이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서치하는 자료들을 기록하고 아이디어 스케치에 참고가 된 자료들이 있다면 해당 자료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참고한 자료와 본인의 작업물이 지나치게 유사하게 디자인되지 않았는지 시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육 자료가 실제 수업에서 활용도가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거스틴과 브레이의 보편적 학습 모델과 마르티네즈와 스테이저의 TMI 모델을 융합한 학습 모형을 도출했습니다. 문제 정의 이전 단계에서 학습윤리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경험의 단계에서 디자인 노트를 작성하며 공유와 피드백 이전 단계에서 자기 반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교육 모형을 구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실습 교육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도 학습윤리 교육의 프로세스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4개의 수업에서 총 10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90% 가까운 학생이 학습윤리 교육이 학습 부정행위 혹은 표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을 했으며 수업 전후 차이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은 정보 수집 능력, 아이디어 도출 활용 능력, 아이디어 표현 능력에서 모두 2주차보다 15주차에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수업 중 학습윤리 교육을 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능력 향상에 지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저희가 연구 초반에 세웠던 큰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디자인 노트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디자인 노트를 활용해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디자인 노트를 작성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부분을 여정 지도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디자인 노트를 최종적으로 교수들에게 제출한다는 점 때문에 자기 점검적인 요소보다는 과제처럼 느껴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반영하여 최초에 개발한 콘텐츠들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가이드북, 2가지 타입의 체크리스트, 디자인 프로세스 노트가 주로 학습윤리 교육을 위해 활용됩니다. 앞서 보셨던 체크리스트와 함께 공개 발표나 크리틱을 할 때 타인의 작업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타인의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내용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의 수업 운영 방법에 따라 체크한 결과를 문제 당사자에게 직접 줌으로써 점검의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교수가 이를 거둬서 확인한 후에 학생에게 교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개인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 노트는 과제로서 느끼지 않고 스스로의 기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 중입니다. 별도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학생은 드라이브 내에서 기록을 하고 교수자는 공유된 폴더를 통해서 중간중간 진행을 확인하도록 하여 제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줬습니다. 이러한 교재들이 디자인 수업에서 좀 더 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워크숍을 통해서 교수들에게 활용법을 교육 중입니다. 이어서 예술 분야의 진행 연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술 분야 중에서도 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미술 분야의 학습윤리 교육도 디자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실습 수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한 목표였습니다. 즉, 미술 전공 실습 수업을 통해서 학습윤리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교육 모델을 틀은 월러스 등의 TASC 모델을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미술 분야에서 학습윤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미술 분야에서 표절과 관련된 논란들을 수집하여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교수들에게 필요한 교수 학습 자료와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가이드를 개발하고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타당성과 활용성을 검증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학습윤리 교육 자료를 실습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현황 조사는 102명의 미술대학 교수와 156명의 미술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미술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상대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부정행위를 저지른다고 보는 비중이 많았습니다. 102명 중 58명, 즉 57%에 가까운 교수들이 부정행위를 목격하였으며 부정행위 목격 시 어떻게 대처하냐는 질문에는 74%의 교수가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적하지 않거나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감점을 하거나 수정을 요구를 한다는 답변을 합하면 25%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습니다. 디자인 분야의 교수와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술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학습윤리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학생이 72%에 달해 디자인 분야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목격했다고 대답한 비중은 오히려 디자인 분야의 목격 비율보다 더 높은 84.4%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실제로 부정행위자가 많을 수도 있고 또는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답변에서 부정행위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2%의 학생이 적발되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19%의 학생은 상대평가와 경쟁적인 환경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들은 제재 규정의 미비를 13% 정도의 비율로 꼽은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학생들은 부정행위, 즉 표절이 적발되었을 때 이에 합당하는 제재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팅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33%의 학생이 아무 대처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통합 40%의 학생이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담당 교수에게 제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70% 이상의 학생이 그냥 못 본 척한다고 대답하는 디자인 전공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미술 분야에서 표절 논란이 있었던 사례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앞선 현황 조사 그리고 이론 고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미술계에서의 문제는 첫째로 미술계 내부에서 표절에 대해서 공유된 기준이 없었다는 점, 둘째로 실제로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작품이 표절당해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해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서 작가로서의 명예가 손상되어 활동에 큰 지장을 받은 사례들도 다수 볼 수 있었습니다. 즉 표절에 대한 민감도는 높지만 이해도는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서 부정행위를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들이 80%를 넘어가는 결과가 나온 것이 창작을 주 업으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표절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표절의 범위는 보다 넓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은 표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표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신중해야 됨을 알 수 있었고 자기 점검뿐만 아니라 타인의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미술 분야의 학습 윤리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표절 논란이 발생해서 기사화된 사례와 유사성 판단 중심으로 실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례를 비교해 작품의 표절에 대해 판단할 때 어떠한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사례들을 유형화해보면 누가 봐도 의도적인 유사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도 있지만 묘사한 장소가 동일하거나 표현 대상이나 재료가 동일하거나 추상적이고 단순한 표현으로 인한 유사성 등 시각적 유사성만으로는 표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9가지로 유형화하였습니다. 각 유형별로 모두 사례를 시간을 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하나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작품에서 사용하는 재료가 동일하여 시각적 유사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건은 A 작가가 B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전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전시 도중에 작품이 철수되고 8년간의 법정 분쟁 끝에 B 작가의 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인데요. 고무줄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활용한다는 데서 온 시각적인 유사성일 뿐 실제로 A 작가는 공간에서의 조형적인 접근, B 작가는 공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체험하게 하고자 한 전혀 다른 의도로 제작이 된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B 작가는 불편함이라는 주제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온 작가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시각적 유사성만을 근거로 판단하기 이전에 어떠한 것들을 검토하라는 내용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미술 분야 전공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윤리 가이드북, 체크리스트, 앞서 디자인 노트와 유사한 작업일지 양식을 함께 개발했습니다. 학생들의 체크리스트는 총 3종이 있습니다. 자기 표절을 점검해보기 위한 체크리스트,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차용하거나 오마주 혹은 패러디하고 싶을 때 점검할 체크리스트, 타인의 표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총 3종류의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습니다. 표절에 대한 문제 제기에 앞서서 앞선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로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점검하도록 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와 미술 분야가 가지는 다른 특징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교육 콘텐츠들의 적합성과 활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6명의 대학 교수와 3명의 전공 대학생들을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5명의 아티스트와 평론가에게 추가적인 서면 자문을 받았습니다. 학습윤리 교육을 강조할 경우 창의적인 활동에 제한이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과제 중복 제출에 대해서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발한 학습윤리 자료들이 실습 과정 중에 활용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월러스 베르나델리 등이 제안한 TASC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제안, 수집, 정의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학습윤리 교육을 공통적으로 진행하며 아이디어 생성과 시각화, 소통의 단계에서는 수업 특성에 따라서 표절, 전유, 저작권에 대한 학습 자료를 선택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교육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아이디어 생성, 결정 및 표현의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작업 노트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교수들의 워크숍을 한 번 더 진행했으며 앞서 개발한 교육 콘텐츠들이 수업 과정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6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디자인 분야에 그리고 미술 분야에 적합한 학습윤리 교육 콘텐츠와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과제가 저희한테 부과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자리하신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바로 인공지능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전공 수업에서도 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보면서 맥루언의 미디어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인간의 신체의 확장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디자인, 예술 분야의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디자인 분야의 인공지능 창작물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유형에 따라 저작권 쟁점은 어떠한 문제 양상을 수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유형은 단순한 도구로서의 활용, 발상의 보조 도구로서의 활용, 그리고 인공지능과 협력하여 일정 단계까지는 많은 부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만 추가적으로 재창작의 단계를 거쳐 보완하는 유형, 재창작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유형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 완성하는 유형, 최소한의 개입으로 인공지능에게 모든 창작을 의존하는 유형의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인공지능의 활용을 허용할 것인지, 그것이 본인의 창작물로 인정될 가능성, 그리고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포함하여 교육하고 허용하고 수준을 판단하고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앞으로의 연구이고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연구에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동료 연구자 여러분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디자인과 미술 분야에 있어서 학습 윤리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개선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예시와 연구 사례를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제시해주신 새로운 교육 방식들이 더 많이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질의응답 질문은 저희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그중에 선정된 내용을 제가 교수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AI 아티스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AI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는 건지, 또 어디까지를 예술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볼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언급드린 AI 창작물의 5가지 유형이라는 그 유형화한 것에 기반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육 현장에서는 발상의 도구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협력적인 재창조형,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창의적인 활동을 더하는 단계까지 허용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술 현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 생각을 답변을 드리자면 4번째 단계, 즉 지속적인 텍스트 프롬프트와 파라미터 값의 수정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얻어낼 때까지 수정을 하는 그런 거듭하는 단계의 범위까지도 저는 예술로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감과 붓을 사용하는 대신 텍스트 프롬프트가 붓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저희 지금 생각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 실제로 저작권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예술계에서의 여러 아티스트들이 현장에서 광범위한 논의와 공감이 이루어져야 이에 대해서는 합의된 내용이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서경대학교 김지인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